자, 이제 시장 시그널과 기업 들어갈 차례고요. 오늘은 뉴스탁 유창희 대표와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조합으로 화요일 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럼 또 내용 들어봐야 되니까요. 김유정 아나운서 뭐가 준비돼 있죠? 네, 첫 번째 시그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그야말로 자율주행 섹터가 엑셀을 밟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쏘아올린 시그널부터 중국의 빗장 해제 소식까지 어떤 내용들이 주가와 섹터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슬라가 귀환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가 안전 요원이 없는 완전 무인 로봇 택시 테스트를 주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자 테슬라는 간밤 주가가 4% 가까이 급등하는 등 올해 최고치를 다시 쓰고 있는 모습인데요. 글로벌 대장주의 강력한 모멘텀이 오늘 국내 자율주행 섹터에까지 그 상승과 함께 연동되면서 피런티어가 13% 급등하고 모트렉스가 5%, SOS랩이 4%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기업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실적과 기술력으로 현재의 호재를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현대오토에버, HL만도 역시 4분기에 강력한 실적 기대감과 함께 증권사들이 콕 집어 목표가 상향 리포트들까지 함께 내고 있고요. 특히 오늘 퀄리타스 반도체 역시 자율주행에 필요한 핵심 IP 공급 성공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바로 중국의 소식인데요. 중국에서 사상 처음으로 고속도로에서 레벨 3 자율주행차에 대한 운행 2종을 승인했습니다. 사실 자율주행 3 같은 경우에는 특정 조건 하에서 시스템이 운전을 주도하는 시스템인데요. 결국 손을 떼는 운전에 성공할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 가장 큰 시장 중국까지 빗장을 열었다는 기대감이 오늘 함께 들어오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호재와 함께 중국에서의 빗장을 해제했다는 소식, 그리고 국내에서 실적과 기술력까지 뒷받침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과연 2026년 자율주행의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상승하고 있는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지금 바로 함께 전략 세워보시죠. 자, 첫 번째 시그널은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중국의 공업정보화부, 이른바 공신부가 레벨 3 등급 자율주행 기술의 사용 허가를 내렸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약간 일간 부럽긴 합니다. 뭐 규제를 완화하고 속도가 빨라지는 거, 또 그 배경에는 넓은 땅덩어리잖아요. 계획도시. 어떻게 보면 바둑판으로 이렇게 도로가 되어 있으면 자율주행이 좀 더 원활할 것 같고, 우리나라 도로 와 어떻게 다닐 수 있을까 싶긴 해요. 뭐 도로도 복잡하고 골목골목도 있고 뭐 일방 통행도 있고 뭐 중간에 튀어나와 있는 거 뭐 행인들 그걸 다 피해갈 수 있을까 싶긴 한데 유창희 대표 먼저 자율주행 이슈를 다뤄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자율주행이 완벽한 진짜 자율주행이 되려면은 모든 차량이 자율주행이 들어가야 돼요. 서로 간에 그렇죠. V2X? 네, 왜냐면 저는 혼자 예전 차로 운전하고 있는데 옆에 자율주행이라고 했을 때 제가 만약에 제 컨디션이라는 게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러다 보면 이게 안 되는 건데 뭐 초반에는 이제 당연히 그러겠죠. 이제 가면서 이제 자율주행 차량이 늘어나게 되면 진짜 한 10년 정도 지나면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에서 이제 테슬라가 거의 사람 없는 안전요원 없는 자율주행 연습 테스트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서 올해 거의 올 연중 신고가 언저리까지 주가가 상승을 좀 했고요. 중국에서도 레벨 3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게 왜 말씀 안 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목포시에서도 국토부가 자율주행 관련된 코스를 좀 지정했다라고 해요. 꼭 구획에 해갖고 이제 네. 시범 테스트. 네, 시범 테스트.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뉴스는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어쨌든 한 3주 전인가 제 자율주행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렸을 때 사실은 우리나라는 자율주행 관련돼서 크게 어떤 이슈가 될 수 있는 기업은 많지가 않다라고 네. 말씀드렸었고, 왜 그러냐면 이제 현대기아의 어쨌든 이제 이게 거의 뭐 독과점 형식의 판매가 나오고 있잖아요. 한 80%가 현대기아 차량의 판매니까. 근데 이들은 아직은 자율주행 관련돼서의 어떤 모멘텀이 다른 경쟁 업체들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나온 뉴스들을 보면 이제 포토다시라고 해가지고 이제 현대차 자회사였는데,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돼서 어떤 시범 동영상도 좀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또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음. 일단은 저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예전에는 라이다하고 카메라를 같이 사용했다라면 네. 지금 현대차는 아직까지 이제는 현재로서는 이제 카메라 중심, 테슬라 형식으로 카메라 중심으로 비용 가고 문제 때문에. 네, 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보신다 그러면 이쪽에 그래도 조금 일부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핵심적인 건 결국에는 이제 프로그램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소프트웨어 쪽 관련해서 자율주행 관련돼서 어떤 기대감이 있는 쪽. 또 이거는 또 휴머노이드랑 또 연관성이 있는 거잖아요. 로봇도 어쨌든 뭐 실내 청소용 로봇이든 뭐든 네. 어쨌든 그런 자율주행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그쪽에 좀 강점이 있는 기업을 좀 압축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주가는 사실은 한 2, 3주 전에 말씀드렸던 상황에서 그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상황이다 보니까 종목 선정에는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율주행이 뭐 다들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기술적인 부분은 많이 진보를 했죠. 아까 말씀하신 카메라, 레이더 인지하는 차량 자체가 그러면 이제 이거를 관제하는 관제센터에서 또 개입을 할 거냐. 그것도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왜 그러냐면 결국엔 사고 책임이잖아요. 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구의 책임입니까? 제조사인 자율주행 차량 제조사한테 물릴 거냐? 아니면 운전자한테 물릴 거냐? 보험 관계는 또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이게 너무 복잡해가지고 상용화가 그만큼 어려운 건데 뭐 단계별로는 언뜻 생각하면은 고속도로 주행 정도? 뭐 우리가 보통 흔히 얘기하는 도어 투 도어라고 하잖아요. 문을 나서면서 어디까지 이런데 톨게이트 투 톨게이트? 톨게이트 들어가면은 좀 자율주행의 어떤 이게 되거나 톨게이트를 나가면은 운전대를 잡으세요라든지 뭐 하여튼 그렇게 단계별로 조금 뭔가 진척이 되면은 구체화가 되는구나라고 하는데 자율주행 막 그러면 외신 보도만 우리가 맨날 보잖아요. 뭐 중국은 한대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제한이 있죠. 네. 네. 우선 뭐 현재 이 자율주행 기술을 보면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레벨 4 이상의 기술은 뭐 이미 좀 도달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론적으로는 사실 이 완전 자율주행은 좀 가능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에 대한 위험들을 모두 다 좀 담보거나 좀 보장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네. 가장 큰 리스크가 좀 되고 있고 일단 뭐 중국에서도 레벨 3에 한해서 차량 2종에 대한 승인이 있던 부분들 레벨 3는 고속도로에만 국한된 그리고 일부 시스템에서에 대한 어떤 이 운전자 개입을 좀 그러네요. 요구하면 즉시 운전자가 좀 개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완전한 좀 자율주행이라기보다는 뭐 기상에 관련된 영향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레이더 기술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들은 뭐 날씨가 좀 흐리거나 뭐 가시성이 큰 뭐 안기 같은 것들 이런 그렇죠. 것들은 앞에 뭐 후방 감지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제한적인 여건들 때문에 레이더 기술은 조금 특화된 어떤 기술 고도화는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여기 대해서는 뭐 관제 부분도 사실상 완전한 자율주행을 도심에서 좀 이루기에는 이런 시스템도 같이 좀 개발이 되거나 규제라든가 이런 어떤 핵심적인 어떤 이 법령 개정 같은 그런 확장적인 부분들을 좀 고려했을 때 단기적으로 완전 자율주행 체제의 어떤 전환은 그래도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다만 네. 우리가 좀 국한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레벨 3 단계, 즉 고속도로 주행 안에서는 이미 반자율주행 형태에서의 어떤 승인 부분들이 뭐 중국 그리고 뭐 미국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상용화에 대한 관점 그리고 시장의 개화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에 대한 반응이 조금 더 크게 좀 부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 대해서 뭐 레벨 4 이상에 대한 승인 여건들은 일부 대도시에 대한 뭐 아니면 뭐 계획 도시에 따라서 이 부분들에 대한 적용들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해당되는 어떤 지역들은 뭐 소도시까지에 대한 확장성들은 장기화된 어떤 플랜 안에서에 대한 움직임을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테스트하는 구획 도시다라고 하지만 뭐 거기까지 가서 이걸 끌고 가가지고 자율주행을 경험해야 되느냐 뭐 아니면 뭐 하여튼 복잡하잖아요. 언뜻 개념도 잘 안 쓰고 그런데 하여튼 주변에 보면은 이제 테슬라가 이미 그 프로그램을 공급했죠. 네. OTA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싸가지고 그래서 타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네. 편하다고도 얘기 들었고 부럽기도 하고 그들은 이게 시간을 버는 거니까. 네. 근데 뭐 사실은 뭐 테슬라가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에서 가장 앞서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하지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완벽하게 그걸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그쪽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가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네. 현대차 같은 경우는 내년 이제 하반기죠. 제가 알기로는 하반기에 나오는 이제 그 제네시스 EV 그 버전이 있는데 거기서부터는 완전 자율 주행급의 기능을 탑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아마 이제 내년 한 2, 3월 되면 이제 차량 모델 디자인 나오고 네. 뭐 또 이런 유튜브에서 이제 관련돼서 전시에 왔다 갔다 하면서 내용들이 나온다라면 그때 가면 진짜로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는 한층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렇죠. 뭐 어쨌든 이제 지금은 저는 뭐 그래도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본다라면 뭐 최근에 많이 그러니까 이번 달에만 거의 50% 정도 오르긴 했는데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가 결국에는 그거를 전담할 수밖에 없다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통제,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개별적인 차량의 움직임도 있지만 전체 차량의 움직임을 통제할 수 있는 건 현대 오토에버가 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작은 기업을 본다라면은 전 유니트론텍 같은 기업. 이 기업은 이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를 공급을 하는데 이 현대와 관련이 있지 않나요? 네, 현대하고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차의 어떤 그 자율주행 관련된 그 기계라고 그럴까요? 이게 다른 경쟁 업체들 대비 상당히 좀 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경쟁 업체들은 올해 나온 스마트폰의 어떤 버전을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다면 현대 같은 경우는 한 5년 전, 6년 전 나온 스마트폰의 버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 이 하드웨어가 좀 약한데 그러면 이제 이 하드웨어가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제품들이 들어간다면 아무래도 유니트론텍의 매출도 늘어날 수가 있고 또 이 회사는 이제 사물인터넷이라든지 로봇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물류 쪽으로 해가지고도 관련된 장비라든지 기계를 좀 공급하는 게 좀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은 계속 확대된다는 걸 감안한다라면 유니트론텍 같은 경우도 충분히 한 번쯤은 공략해 볼 수 있는 숨어있는 기업이 그 자율주행 관련돼서 네. 숨어있는 알짜 기업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몇 번 들은 것 같아요. 유니트론텍은 현대하고의 그 관계 뭐 쫙 뭐 설명했는데 다 외우지는 못해가지고 관계가 있구나. 유니트론텍, 그러니까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는 매수 접근 네, 전략, 저는- 그다음에 기업은 선택을 유니트론텍. 네. 변영인 대표는 어떻게 할까요? 네, 저도 자율주행 기술은 뭐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다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어떤 성장 요인들은 긍정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 같지만 종목은 SOS랩을 좀 보고 있는데 SOS랩. 네네. 3D 고정형 라이다 전문 기업입니다. 2021년도에 4대 기술 기업으로 좀 선정이 좀 되면서 일단 해당되는 기술에 대한 상용화 부분들은 레벨 3 이상, 레벨 4 단계에 적용이 좀 가능한 라이더의 어떤 상용화를 좀 이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이 부분이 아직 뭐 국내에서에 대한 뭐 자동차용 매출 부분들은 좀 제한적이지만 이 자율주행 체제의 어떤 전환 속도가 좀 빠르게 좀 이루어진다면 일단 뭐 현대차 그룹형에 대한 집중도는 좀 높아지지 않을까. 여기 더해서 일단 로봇용 어떤 이 라이더의 공급량도 최근에 어떤 이 이슈를 좀 부각된 바 있었는데 현대차가 내년 상반기에 좀 양산을 좀 예고하고 있는 이 모베드죠. 4륜 자율주행 차량에 탑재되고 있는 로봇용 라이더에 대한 어떤 공급이 초기 부분에서 한 300대 정도 공급이 된 이력들이 향후에 어떤 확장 기조를 좀 보인다면 오히려 가시성 있는 어떤 매출 부분들은 2026년도에 조금 더 확장 기조를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왔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저는 분할 매수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SOS랩. 뭐 유니트론텍도 그렇고 SOS랩도 그렇고 시가총액이 아직 뭐 1,300억, 2,000억 뭐 동네 구멍가게는 아니지만 근데 자율주행 차량 기업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세한 거는 왜 이런 이유가 있을까? 기술이 없는 건 아닌데 이제 거의 메이저 기업들이 조금 더 상생해서 같이 키우고 근데 사실 발등에 불은 본인들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생을 잘 안 하려고 하나? 근데 일단은 관련된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 대부분 많아요. 그러니까. 그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카메라 관련된 기업들 많은데 네. 대부분 적자 기업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이슈는 좀 돈을 벌었었는데 이게 좀 잦아들고 하니까 빨리 전향을 해서 뭐 이 로봇이나 아니면 네. 모빌리티로 가야 되는데 아직 수익성이 좀 많이 안 거기다가 이제 있군요. 소프트웨어라고 하면은 더 매출이 적죠. 어.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리고 이제 이게 다른 로봇이랑 이런 성장주하고에서 좀 밀리다 보니까 좀 주목을 많이 못 받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한때 그리고 이제 MC넥스도 봤더니 다시 또 그 위치에 있군요. 거기까지 두 번째 시그널로 넘어가 볼까요? 김유정 아나운서 두 번째 시그널 정리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시그널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가 전반적인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LS의 주가 상승이 놀랍습니다. 그 상승 이슈 하나씩 보도록 하시죠. 일단 가장 주목해야 할 이슈는 정부의 지주사 금융 리스업 허용 소식입니다. 그동안 지주사, 특히 LS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금융 리스는 할 수 없었습니다. 지주사에게 돈을 빌려줄 수는 있어도 설비를 사서 빌려주는 건 금지가 됐었는데요. 하지만 정부가 반도체나 2차 전지 같은 첨단 산업의 기술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산업군 내에 한해서는 이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이게 왜 호재일까요? LS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핵심 자회사들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2030년 그 이후까지 1조 원이 넘는 막대한 투자를 해야 하고 캐펙스를 확장해야 하기 때문에 이 지주사들에게는 비용적으로 막대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비용 부담이 낮아지고 향후 추가적으로 IPO, 상장할 수 있는 LS의 그룹주 내에서는 이 추가적인 호재라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과 더불어 다시 돌아온 닥터코퍼의 기환도 함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구릿값이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가 폭발하고 있죠. AI 데이터 센터와 전기차에 대한 수요 영향 때문인데요. LS는 이렇게 구리 가격이 높아지게 된다면 재고 자산이 재평가가 되면서 실적 역시 함께 좋아질 수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해외 합작법인 설립 시 지분에 대한 요건이 완화가 되면서 북미 진출이 더욱더 용이할 수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최근엔 LS전선이 고려아연과 함께 손을 잡고 미국의 히토류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하면서 미국의 니즈와 딱 맞아 떨어지는 지주사 그룹이라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과연 LS에 대한 재평가를 해봐야 할지 오늘 그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파죽지세로 오르던 이수페타시스 연 이틀 하락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 함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상승세에 제동이 걸린 걸까요? 잠깐 쉬어가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미국발 AI 거품론의 재점화입니다. 최근 오라클부터 브로드컴까지 실적 발표 이후 미국의 기술 종목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시장에서는 AI 랠리가 너무 과열된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의심과 AI 거품론에 대한 불안감이 이수페타시스의 주가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불을 지핀 건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인데요. 적극적으로 최근 불안감 속에 단기 급등했던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차익 매물을 던지자 주가가 더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하락을 보며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동종업계의 평균 PER은 69.15배인데 아무리 단기 급등했더라도 이수페타시스의 PER은 66.4배 순으로 여전히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수페타시스 지금 건전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앞으로에 대한 가격 전망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시죠. 자, LS의 풀네임 이게 지주사 LS죠. 사실 풀 회사명은 LS 니코동 재련 길어가지고 한때 뭐 앞서 김유정 아나운서도 얘기했지만 닥터카파 요즘 구리 가격이 뭐 금값, 은값에 있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제가 그러는데 동메달 가격도 올라요. 많이 올랐고 LME 카파 시세가 오늘 아침에 봤더니 또 올랐네요. 톤당 11,000달러. 이게 이제 히스토리로 보면은 꽤 2007년 차트까지밖에 제가 안 보이지만 그 최고치, 하여튼 최고치. 네. 자, 구리 가격이 오르면은 또 연관성 있는 게 많죠. LS도 그렇고 뒤에 이스페타시스도 사실 동박 이 PCB라면은 연관이 또 없지 않아 있고 다 관련됩니다. 자, 경기에 선행하는 카파 가격이 오르는 건 나쁘지는 않는데 LS를 어떻게 풀어갈까요? 일단은 LS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전선 케이블 쪽 주력 사업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구리 가격이 오른다라면 같이 또 가격이 동반해서 상승을 보여줄 수 있죠. 이제 전선 업체들은 다른 섹터랑 다르게 이제 정유업체랑 비슷하게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은 제품 가격이 바로 반영할 수 있게끔 가격 구조가 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 대부분이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오를수록 가격이 좀 올린다라는 거는 기존에는 좀 싼 가격에 구리를 매입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재련을 해서 공급할 때는 현재 가격 수준으로 또 공급을 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좀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돼서 한 50조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거의 뭐 LS를 위한 정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해저 네. 케이블 하면 LS 마린 솔루션이 있는데 뭐 그 이쪽 관련돼서 어떤 기술력은 거의 세계 최고급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관련돼서는 몇 없는 거의 뭐 이 회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호반그룹하고의 어떤 분쟁도 어느 정도 약간씩 좀 해소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고압 케이블 관련돼서 LS그룹에 대한 어떤 안정적인 점유율은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될 거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전체적으로 LS그룹주들이 최근에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지주사 관련돼서 LS가 좀 못 가고 있었던 부분들인데 뭐 아직은 뭐 추세가 완벽히 오늘 뭐 오른다고 해서 변화가 된 건 아니에요. 지난 6월부터 흐름을 보면은 그냥 박스권 행보입니다. 딱 그 중간 자리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6만 원, 뭐 한 21만 원 사이에서 어떤 중간 20만 원 정도에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충분히 지주사 어떤 정책의 변화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또 자회사들의 어떤 실적 증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감안한다라면 LS 같은 경우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연초 배당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감안한다라면 전 지금 가격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스권 거의 중하단 정도에 있다라면 뭐 여기서의 어떤 분할 매수는 나쁜 전략은 아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구리 그러면 뭐 다 남미 쪽 세계 최대 구리 생산국이 이제 칠레죠. 지주.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뭐 이런 데인데. 하여튼 뭐 그리고 이제 구리가 생산할 때 전기를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루미늄도 그렇고. 네, 그 전력 수요가 또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가 칠레가 최대 생산국인데 많이 캐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 쉽게 말해서 삽으로 파서 캤다라면 손으로도 캐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좀 깊게 파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것도 이제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구리 가격이 또 올라가게 되는 요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참 부러워요. 이렇게 원자재 많은 나라들 보면은 우리나라는 또 그거 예전에 이제 LS가 약간 중개무역을 고파상들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광산에 투자를 하고 해서 좀 자원 확보를 잘 해놓은 의미가 좀 있죠. 다른 집만 막 이상한 것만 안 튀어나오면 LS도 참 매력이 있고. 자, 좋습니다. LS는 그래서 전력을 매수적으로 네. 제시하셨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페타시스 가볼까요? 네. 최근에 주가의 흐름들이 한 3거래일 연속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뭐 브로드컴에 대한 실적 발표 이후에 대한 어떤 코멘트가 오늘까지 수급적인 어떤 노이즈로 좀 작용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어제 브로드컴에 대한 실적 내용을 보면 일단 뭐 매출과 EPS는 뭐 컨센 대비는 저는 뭐 대체적으로 좀 상회했다고 봅니다. 다만 컨퍼런스 콜에서 좀 언급됐던 내용들, 특히나 오픈 AI의 전체 매출 부분들이 모두 다 좀 인식될 수는 없겠다라는 어떤 부정적인 코멘트. 여기 더해서 뭐 오클라의 경우에도 데이터 센터의 어떤 건립이라든가 뭐 투자에 관련된 어떤 노이즈가 재차 좀 부각됐던 부분들이 다시금 AI 버블 이슈와 좀 맞물리면서 반도체 섹터에 어떤 상당한 어떤 수급적인 영향으로 좀 작용을 했는데 이면적인 내용을 보면 일단 2026년도에 대한 가이던스가 이번에 좀 제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전체적인 어떤 KPX 투자 기조를 하향하거나 내지는 내년도에 대한 어떤 매출 추정치를 다소 좀 보수적으로 좀 보는 것은 다소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이 구글을 좀 고객사로 좀 두고 있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최근에 이 브로드컴의 코어스 할당량이 좀 증가한 부분들은 오히려 동사의 2020년도에 대한 매출 확장 기조와 좀 맞물리면서 내년도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최근 12월 11일까지에 대한 주가 반영을 좀 이끌었는데 일단 뭐 최근에 어떤 조정 부분들은 브로드컴에 관련된 단순한 노이즈 정도로만 좀 해석이 좀 될 수 있겠고요. 일단 4분기 실적 추정치에 대한 상향 부분들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이 구글의 TPU 7세대 전환을 의미하는 부분들이 AI 가속기에 관련된 탑재량들이 그만큼 늘어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고다층 기판, 즉 MLB 기판에 대한 수요량과 연동되면서 오히려 확장 기조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도 하반기부터 3분기로 좀 추정이 좀 되고 있죠. 일단 5공장에 대한 증설 투자가 좀 완료가 된다면 해당 대선은 전체 매출 포션 한 35% 정도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성장 기회 요인들은 2027년도 실적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스페타시스에 대한 가격 요건들이 뭐 현재 구간은 아주 좋은 좀 매수의 좀 시점으로 좀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보기 때문에 네. 분할 매수 관점의 접근이 유효하지 않나라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여전히 분할 매수로 이스페타시스는 전략. 네. 약간 조금 무거워지는 모양새이긴 한데 그거는 개의치 않으시는군요. 네, 일단 뭐 내년도에 대한 실적 기대감들이 저는 더 크게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일단 GPU향에 대한 가속기 매출을 좀 논외로 하더라도 하이퍼스케일러향 부분들은 뭐 구글 좀 논외로 해서 그 이외에 뭐 구글도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뭐 메타 같은 기업들이 TPU 칩에 대한 전환 부분들을 좀 가속화시킨다는 부분들은 매출의 연동 성과 관점에서 긍정적이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시그널로 또 넘어가 보죠. 빠르게 기업들을 여러 개 보는 게 여러분들한테 또 적이 되니까. 네. 다른 기업들 뭐가 있습니까? 네, 마지막 시그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주항공 섹터 내 스피어와 함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간밤 미국 시장 내에서의 우주항공 섹터의 마감 내용 보신 분들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예상 대비 절반 정도의 가치를 받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미국 내에서 로켓랩, 인투이티브 머신 같은 기업들이 일제히 함께 급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우리 시장 조금 이상합니다. 다른 기업들은 좀 쉬어가고 있긴 한데요. 스피어가 10% 이상 나홀로 급등하며 독주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발 찬물에도 아랑곳하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장에서는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이 숫자로 증명된 계약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단 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 미국 글로벌 우주항공 발사 기업과 함께 84억 원 규모의 특수함급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84억 원 생각보다 적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무려 전년 매출의 328%에 달하는 엄청난 물량인 만큼 회사의 덩치를 3배 이상 키울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함께 더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종목들은 기대감에 대한 조정으로 빠질 때 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의 퀀텀 점프라는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과연 현 시점에도 매력이 있는 구간인지 그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에이블 CNC인데요. 최근 국내 화장품 시장에서 단순히 중소형 화장품만이 아닌 1세대 로드숍들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미샤라는 브랜드로 대표되고 있는 에이블 CNC가 오늘 10% 넘게 급등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가장 결정적인 주가 상승의 이유로는 블랙 프라이데이와 미국 사이버 먼데이에서 엄청난 실적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틱톡샵에서는 무려 9,528%라는 폭발적인 매출 성장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단순히 숫자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미국 내 유통 채널에서 K-뷰티의 위상을 드러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전에 너무 강조했던 중국 의존도를 털어내고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의 이 의존도를 더욱더 확대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재평가받고 있는 미샤의 에이블 CNC, 지금도 매력적인지 급등에 대한 이유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내년 IPO 기업 공개를 준비 중이라고 외신 보도 계속 나오고 있고 월가에서도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는 약 1조 5천억 달러, 우리 한화로 2조 2,200조 정도 되죠. 네. 네, 뭐 성공하느냐 여부는 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관련된 이슈는 계속 살아있네요. 스피어도 거기에 뭐 연관성이 직접 연관성은 모르겠는데. 네. 뭐 스피어가 이제 관련돼서 뭐 최근에 특수학금을 좀 공급했다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좀 움직이 나왔는데 뭐 작년 매출이 뭐 300%라고 하는데 80억 정도를 공급했는데 300%라면은 원래 매출이 워낙에 형편없었다는 얘기인 것이고 뭐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또 적자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인가. 물론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뭐 어떻게 평가하냐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저는 조금 단기적으로 좀 너무 과몰입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는 우주 산업 관련돼서의 어떤 기술력은 있는데 이게 엄청나게 이 산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주에 연 1회 정도는 최소한 발사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자라고 맞아요. 발언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이제 누리호 말씀하시죠. 네. 그리고 우주 산업이 과연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커질 것인가? 앞으로는 그게 커질 거지만 지금 당장 그것을 보고 투자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좀 크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어가 최근에 좀 급등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학금 공급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너무 좀 과하게 반영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렇다면 조금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이 났기 때문에 좀 비중을 좀 줄여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매도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스피어는 비중 축소 의견을 현 시점에서는 제시를 하셔서 매도 의견. 자, 그리고 마지막 기업은 에이블 CNC입니다. 네. 일단 뭐 지난주에 영업정지 공시를 좀 했었죠. 전체적으로 한 669억 원에 대한 손익의 어떤 중단 부분들, 대체적으로 뭐 직영 매점이라든가 면세점에 대한 철수 부분들이 전체 매출액에 대한 추정의 한 25% 정도에 대한 감소가 좀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 단기적인 조정 이슈가 좀 됐는데 이번 주의 흐름은 굉장히 좀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회사의 전략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던 어떤 수익 체계들을 현재 좀 정리해 나가는 과정 정도 해석이 좀 되고 있고 최근에 북미양 집중도를 좀 높이면서 수익성을 좀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는 긍정적이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는데 다만 3분기 실적에서 우리가 확인됐던 내용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수출 데이터에 대한 어떤 내용과는 좀 다르게 개별 종목들에 대한 이 주가 희비가 굉장히 좀 크게 반영된 부분들은 일단 실적의 어떤 희비가 크게 좀 엇갈렸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 북미양 화장품이 굉장히 좀 잘 팔린 것은 맞지만 모든 기업이 다 수익을 다 가져가기보다는 오히려 수익성이 크게 좀 훼손됐던 기업들 또는 실적적인 어떤 기대치가 좀 낮아진 기업들이 아직까지 좀 많다는 점에서는 일단 보완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동사의 경우에 뭐 공교롭게 3분기 좀 영업 손실을 좀 냈죠. 이 부분이 4분기 얼마만큼에 대한 수익성을 좀 방어할 수 있을지가 좀 관건이기 때문에 단순한 어떤 기대감들은 다 좋지만 일단 뭐 숫자로 좀 증명돼야 되는 실적이 더 화장품 섹터에서 개별적인 어떤 움직임에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해봤기 때문에 네. 다소 좀 보수적인 판단, 비중 축소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것도 일단 왜 오르는지는 뭐 표면적으로 뭐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조금 애매하다고 해야 되나? 네, 일단 뭐 블랙 프라이데이에서에 대한 어떤 성과 부분들이 네. 정말로 좀 실적이 연결돼 가지고 4분기에 숫자로 좀 찍히면서 일단 뭐 3분기에 부진했던 실적을 크게 좀 만회할 수 있는 수준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좀 크게 상향되는 그런 긍정적인 지표가 중요할 텐데 단순한 어떤 이 기대감만 갖고는 네. 지난 3분기의 실적을 좀 만회할 수 있는 시그널이다. 그래서 전 4분기 실적 이후에 접근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변영인 대표는 에이블 CNC 투자 전략 이 가격엔 난 못 사겠다. 비중 축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자,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하고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였습니다. 두 분을 고맙습니다.